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은 좀 굵직한 뉴스들이 몰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산 역사를 새로 쓸 수도 있는 캐나다 잠수함 60조 원 수주전이 이번 주 결판을 앞두고 있고요. 하반기 금리와 환율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투자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부터 청년 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시작됐는데요. 3년 만에 2천만 원 넘는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이 상품, 과연 어떤 조건인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는 계약이 이번 주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바로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약칭 CPSP인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요. 캐나다가 지금 쓰고 있는 잠수함이 빅토리아급이라는 건데 이거를 1998년에 영국에서 중고로 사온 겁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쓴 노후 잠수함이에요. 이 빅토리아급 4척을 전부 퇴역시키고 최신형 3,000톤급 디젤 잠수함 12척을 새로 도입하겠다는 거죠. 규모가 얼마냐? 약 60조 원입니다. 60조 원이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대략 60조 원 안팎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1년 국방비를 통째로 잠수함 하나에 쏟아붓는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대한민국 역대 최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최종 경쟁 구도가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는 겁니다. 한쪽은 우리나라의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고요. 반대편은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 TKMS라고 부르는 회사입니다. 한국 쪽 역할 분담을 보면 설계와 건조는 한화오션이 주도하고 HD현대중공업이 전체 물량의 약 3분의 1을 맡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두 회사가 원팀으로 뭉쳐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강점이 뭘까요? 가장 큰 무기는 도사난창 호급 잠수함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인데요. 실전 배치까지 완료된 검증된 잠수함이에요. 실제로 지난 6월 초에 캐나다 서부 해상에서 한국-캐나다 해군연합훈련이 있었는데 이때 도사난창호함이 직접 참가해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사실상 실전 시연이었던 거죠. 반면 독일 TKMS는 잠수함 기술에서는 전통의 강호입니다. 유보트의 나라 아닙니까? 설계 기술력 자체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다만 최근 건조 일정 지연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노르웨이에 납품하기로 한 잠수함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정부가 이번 사업에서 특히 중요하게 보는 게 있어요. 가격이나 성능만이 아니라 산업협력 효과를 핵심 평가 요소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잠수함만 만들어서 넘기는 게 아니라 캐나다 현지에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 생태계를 키워줄 수 있느냐를 본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한국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캐나다 현지 조선소와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한화오션은 캐나다 측과의 협력 확대를 이어가면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업에 대해 발언을 해댔는데요. 낙관은 금물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초박빙 접전이라 예측이 불가하다는 건데 그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는 메시지인 거죠. 이르면 이번 주에 캐나다 정부가 우선 협력 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수주전에서 승리하면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서 우리나라 방산 산업의 위상 자체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숫자로 보면요, 60조 원은 한화오션의 최근 연간 매출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규모예요. 잠수함 12척을 장기간에 걸쳐 건조하게 되니까 향후 20년 이상 안정적인 일감이 보장되는 셈이고요. 관련 협력업체들까지 합치면 고용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하실 부분은 이겁니다. 이 수주 결과에 따라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등 방산 관련 쪽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방산 수출 실적을 보면 2024년에 약 170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9번째 방산 수출국으로 올라섰는데요.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성공하면 이 순위가 한참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방산이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첨단 기술의 종합 세트이기 때문에 잠수함 수출은 우리나라 기술력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도 크다는 거죠.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반기 금융시장, 지금 변수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금융시장의 핵심 변수는 인플레이션 재상승 가능성과 이에 따른 통화정책 기대 변화입니다.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쉽게 풀어볼게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가 꽤 있었거든요.
기준금리가 지금 2.5%인데 경기가 좀 어려우니까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어줄 거라고 본 거죠.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안 잡히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7%로 올렸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중동 긴장이 다시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들썩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수입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물가라는 게 마치 열이 있는 환자 같은 거거든요. 열이 내려가고 있었으니까 해열제를 줄이려고 했는데 다시 열이 올라가는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해열제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써야 할 수도 있잖아요. 금리가 바로 그 해열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분석을 보면요. 하반기 국고차의 10년물 금리는 4% 초반을 전후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플레이션 재상승과 글로벌 긴축 우려 때문에 상방 위험이 더 크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금리가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환율 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꽤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경상수지 흑자 확대 같은 원화 강세 요인과 거주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확대나 외국인 주식 순매도 같은 원화 약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서 뚜렷한 방향을 잡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꽤 곤란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환율이 불안하면 해외 투자의 환차손 위험도 커지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투자 전략을 좀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어떤 전략 변화를 이야기하느냐면요. 첫째, 채권 투자에서는 장기물보다 단기물 중심으로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는 상황에서 만기가 긴 채권을 들고 있으면 가격 하락폭이 크거든요. 둘째, 주식시장에서는 코스피가 최근 9,000선을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이게 반도체 업종 중심의 쏠림 현상이 강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업종 분산이 중요하다는 거죠. 셋째,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환해지 전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주식이나 해외 펀드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무시 못할 수준이거든요. 우리 경제 전체를 보면 2026년 1분기 GDP가 전기 대비 1.8% 성장하면서 실물 경제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연간으로는 2.5% 정도 성장할 전망이에요.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개선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 성장이 체감 경기로 이어지느냐는 건데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기가 좋아지는 게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물가 경로가 정말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하반기 금융시장의 키워드는 인플레이션 경로, 통화정책 불확실성, 환율 변동성 이 세 가지입니다. 상반기와 똑같은 전략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메시지예요. 변동성 관리가 방향성 베팅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중립금리 추정치가 2.5% 내외인데요. 지금 기준금리가 딱 그 수준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한은이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있는 양방향 리스크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튀어오르면 금리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낼 수도 있고요. 반대로 경기 둔화 신호가 뚜렷해지면 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분산 투자와 리밸런싱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바구니에 달걀을 몰아담지 말라는 거죠.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채권, 현금성 자산 이걸 적절히 섞어서 가져가되 분기마다 한 번씩은 비중을 점검하라는 게 공통된 조언이에요. 세 번째 뉴스, 이건 특히 20, 30대 시청자분들에게 중요한 소식입니다. 바로 오늘 6월 22일부터 청년 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올해 가장 야심차게 내놓은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상품인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매달 최대 50만 원을 넣으면 정부가 돈을 얹어주고 이자까지 쳐주는 3년짜리 적금이에요. 일단 조건부터 볼게요.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이고요. 개인소득이 연 7,5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2인 가구는 250%까지 완화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면 됩니다. 이 상품의 핵심은 뭐냐면 정부 기여금이에요. 내가 넣는 돈에 정부가 추가로 돈을 얹어주는 구조인 거죠. 기여금은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일반형과 우대형인데요. 일반형은 내가 납입한 금액의 6%를 정부가 기여금으로 줍니다. 우대형은 12%를 줘요. 우대형을 받으려면 개인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매달 50만 원씩 3년간 꼬박꼬박 넣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원금만 따지면 50만 원 곱하기 36개월이니까 1,800만 원이죠. 여기에 연 8% 금리가 적용되면요. 일반형 기준으로 만기 때 약 2,138만 원을 받게 됩니다. 우대형이면요. 약 2,255만 원입니다. 1,800만 원 넣어서 2,255만 원을 받는 거예요. 455만 원이 이자와 기여금으로 불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보통 적금 이자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붙거든요. 그런데 이 상품은 비과세예요. 세금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실질 수익률이 꽤 올라가죠. 그렇다면 금리는 어떻게 되느냐? 기본금리가 연 5%이고요. 여기에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대 7에서 8%까지 갈 수 있습니다. 총급여 3,600만 원 이하면 0.5%포인트 우대금리가 붙고요. 청년 재무상담을 이수하면 0.2%포인트가 추가됩니다. 거기에 각 은행별로 실적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가 또 있어요. 이전에 있었던 청년 도약계좌와 비교를 많이 하실 텐데요. 가장 큰 차이는 만기입니다. 청년 도약계좌가 5년이었거든요. 청년 미래적금은 3년이에요. 2년이나 짧아진 거죠. 매달 납입 한도는 청년 도약계좌가 70만 원, 청년 미래적금이 50만 원으로 20만 원 적지만 기간이 짧으니까 부담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사실 청년 도약계좌 때 5년이 너무 길어서 중도 해지하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정부가 그 피드백을 반영해서 만기를 3년으로 줄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년이면 25세에 시작해도 28세에 목돈을 손에 쥘 수 있으니까 결혼 자금이든 전세 자금이든 사회생활 초반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훨씬 현실적인 기간이죠. 그리고 청년 도약계좌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단 이번 6월 최초 가입 신청 기간에만 갈아탈 수 있고요. 중복 가입은 안 됩니다. 갈아타려면 청년 도약계좌를 특별 중도 해지한 다음에 청년 미래적금에 새로 가입하는 순서예요. 특별 중도 해지를 하면 정부 기여금을 일부 보전받을 수 있으니까 일반 중도 해지보다는 유리합니다. 가입 신청은 오늘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처음 5영업일, 그러니까 6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오부제로 운영됩니다. 오늘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특정 숫자인 분들만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본인의 해당 날짜를 꼭 확인하시고요. 정부가 이 사업에 얼마나 진심이냐면 2026년 예산에 7,44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 자산 형성에 7천억이 넘는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자유적립식이라는 것도 장점입니다. 매달 50만 원을 꼭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번 달은 돈이 좀 빠듯하다 싶으면 30만 원만 넣어도 되고 여유가 있을 때 50만 원을 넣으면 됩니다. 다만 기여금은 실제 납입한 금액 기준으로 계산되니까 많이 넣을수록 받는 기여금도 커지겠죠. 한 가지 주의사항은 만기 전에 해지하면 정부 기여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 중도 해지를 하면은 기여금 반환에 일반 적금 이자만 받게 돼요. 그러니까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분들만 가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결혼이나 질병, 실직 같은 특별 사유가 있으면 특별 중도 해지가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취급은행은 시중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 등 15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가입 가능한데요. 은행마다 우대금리 조건이 다르니까 금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각 은행별 조건을 비교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3가지 뉴스를 정리해봤는데요.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전략적 선택의 시점이라는 겁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은 우리나라 방산산업의 미래를 건 전략적 선택이고요. 하반기 투자 환경 변화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략 수정이라는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미래적금은 20, 30대 세대에게 자산 형성의 첫 발걸음을 떼는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죠.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이든 정보에 기반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코노클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